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데 넘어와서 르네상스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르네상스는 가끔마다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이렇게 북유럽 르네상스 이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대개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 때 정도의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한번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서계 27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르네상스에 대한 말이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르네상스는 그 원래 프랑스어로 재생이라는 뜻이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 14세기, 16세기 때 거쳐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해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생이라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를 썼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르네상스의 어떤 뭐 어떤 어원의 기원 같은 것들 뭐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뭐 임용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건너뛰고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보면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견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르네상스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던 브루크하르트죠. 예. 이 브루크하르트가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책에서 이 르네상스를 어떻게 이제 이 시기를 구정했냐면 르네상스를 역사 발전 속에서 도려내어 하나의 독립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파악했다. 그래서 때문에 르네상스를 중세와 단절된 고대와 직결된 문화 형상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예전에는 르네상스 시기를 뭐 파악은 했어도 이걸 하나의 독립된 시기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뭐 중세 한 부류, 그다음에 뭐 근대 뭐 한 부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독립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야. 자체를. 예. 그리고 이걸 어디와 연결시키냐? 고대와 연결됐다는 거야. 독립된 시기로 보고 고대와 연결시켰다. 그러면 이제 고대와 어떤 점에서 연결되냐? 이게 예전에 93년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어, 이 르네상스의 이제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세시대 때 신중심의 어떤 사고관계가 차별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인간주의적 합리적인 거를 이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학문이 이제 인문주의죠. 뒤에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인문주의의 어떤 그 근거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에서 찾았고 그 밑에는 인간 중심 합리적인 요소가 깔려 있죠. 예. 그럼 중세를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가요? 고대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페트라르카 이제 출생 자체부터 이 사람이 최초의 근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 르네상스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디로 연결시켰냐면 고대 시대로 연결시켰어. 고대 그리스 시대로.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93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브루크하트의 어떤 견해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한 가지 이론이 나오면 견해가 나오면 당연히 이 견해가 옳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또 비판적인 사람도 나오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그 브라크하트의 이제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비판 내용을 보면 르네상스와 중세의 영속성을 강조하는으로써 11세기 르네상스를 연결시키는 관점이 있죠. 첫 번째 관점이고 그다음에 르네상스는 근대적 요소보다는 중세적 요소가 많다. 음. 세 번째로는 르네상스를 중세 한옥으로 본다. 끝자락으로 본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들은 여기는 뭐 11세기 르네상스 운운하는 견해 제하고는 저마다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다 일면의 진실 갖고 있겠죠. 12세기 르네상스에 연결된 건 왜 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자의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 밑에 보면
그 중세의 어떤 연속을 강조한 나머지 르네상스의 독자성, 특히 그것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근대적 맹안을 무시하거나 흐리게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되게 중세와 연결됐다는 그 관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봐서 중세 르네상스를 중세로부터 근대의 이행으로 보는 견해다. 네. 이행. 그래서 이제 이게 주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종전의 브루크하르트의 어떤 그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견해는 르네상스의 와 중세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르네상스의 근대적 성격도 중시하면서 르네상스의 중세적과 근대적 것이 공존하는 걸로 봤다. 예. 중세적인 측면과 근대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도 봤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르네상스 보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돼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거는 건너뛰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배경을 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배경.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배경을 요약하려면 한 몇 가지로 요약을 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고전 문화가 부흥했었다. 고전 문화의 정통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부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는 예전에 로마 제국의 터전이었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곳곳에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산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번영기였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를 번영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유한 시민들이 등장했죠. 이때 부유한 시민이라는 거는 중소부르주아급이 아니라 상당히 상위 0.1% 정도의 대부르주아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학문과 예술을 보호장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류 안에는 이제 그 또 교황이라든지 그다음 그 당시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르네상스 미술을 발달시켰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서기에는 배경에는 안 나왔지만 동방 문화가 들어왔어요. 동방 문화의 촉촉. 그래서 이제 그 비잔티움이나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책 뒤에도 나와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메디친가의 후원을 받아서 신플라톤을 연구하는 플라톤 학회가 뭐냐면 만들어졌죠.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잔팀 학자였던 크리솔로 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비잔티움이 망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중심을 갖고 많은 학자들 들어와서 그 심플라톤 철학을 연구했다. 네. 그리고 그걸 메디친가가 후원을 해줬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르네상스의 배경은 넓은 의미에서 중세 세계의 붕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왜 먼저 등장했는가? 이것이 알프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나고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거잖아요. 그럼 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런 중세사의 붕괴를 의미하는 그 르네상스가 등장했냐? 그 이제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요. 저희 르네상스를 강조할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 뭐 저자의 견해도 있고 관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만 이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 일어난 곳으로 고전 고대의 옛 터전이었으며 고대 문화가 다른 어느 곳보다 풍부하게 잘 보존되는 유물과 유적이 많았다. 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십자군 이래로
재개됐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급속하게 발달했고 경제적 부유가 변형을 누렸으며 부유한 시민층이 성장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두 번째 이유죠. 여기하고 이제 부유한 시민층 성장은 세 번째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민사회 형성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르네상스가 등장했던 것은 이탈리아의 어떤 경제적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새로운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 시민사회가 그 당시 르네상스를 낳고 키우게 된 사회경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의 의미는 아니에요. 예. 이때 시민은 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이런 좀 대부르주아나 뭐 군주라든지 교황이라든지 특정 그 계층이 한정돼 있어요. 상위 뭐 0.1%에서 0.2%좀 저변이 좀 좁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넓지 못하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넘어가는 북유럽 르네상스는 약간 이제 저변이 민중까지 확대됐죠. 예. 그래서 요건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요 시민사회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식 시민사회 의미에서 좀 대중 참여의 시민사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그 르네상스 배경을 봤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정치 체제를 이제 보자. 르네상스 정치제.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음. 자, 이탈리아의 정치 정세죠. 네, 정치 정세를 보면 크게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는 세 개로 나눠져 있었죠. 세 개로.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 분열돼 있었고 이탈리아는 그 분을 세 개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제일 발달됐죠. 예. 이 지역에서는 어, 공화정을 바탕 국가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도시국가를 등장하죠. 도시를 중심해서 그 농촌 주변의 농촌 지역까지 뽑아가는 그 도시 형태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부 지역은 교황령이었죠. 그다음에 남부 좀 낙후된 남부 지역 있죠. 이 남부 지역은 양시칠리아 왕국이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지도를 보면서 이제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중부에는 교황령이 있고, 예, 교회 있고, 여기에 이제 남부에서는 양시칠리아 왕국이 있어요. 양시칠리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도시 국가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도시 국가가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베네치아인데, 요 베네치아가 이제 여기 정도 되는데, 실제 베네치아 그 영역은 여기 달마치아 해안 부분까지도 베네치아의 어떤 식민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토스카나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 피렌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북쪽에 이제 좀 보면 어쩌면 롬바디아 쪽 있죠. 예전에 독일 황제하고 자주 싸웠던 이 롬바디아 평원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에 밀라노가 있어요. 밀라노. 그래서 뭐 여러 도시 국가도 있지만 밀라노, 그다음에 베네치아, 그다음에 피렌체. 요세 국가들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기에도 요게 초점 맞춰 갖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지중해 무역이 중심이 된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들이 대소 공국과 더불어 분리되었고 중부 이탈리아는 교황령으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남부 이탈리아는 나폴리 두 시칠리아 왕국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북부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들은 상업과 무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15세기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교황은 교황대로 세력에 열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폴레 왕국은 15세기 후반 에스파냐 프랑스의 쟁탈 대상이 되었으며 자 이거는 이제 어,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여 이제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정치 정세는 분열과 대립, 외국 세력 개입 등으로 해서 매우 복잡하게 어수선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도시국가, 이를테면 필렌체의 경우에는 도시국가의 정권을 장악한 대상인 각 금융가에 대한 중소 시민 내지 노동자의 반란이 나왔고, 밀라노의 경우 용병대장이 정권을 장악하는 내부적 갈등이 심했다. 거기에다 이제 해묵은 황제당과 교황당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하도 정치적 분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좀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좀 잡아주고 이탈리아를 통일시켜주고 외부의 간섭을 좀 막아줬으면,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전제군주제를 이제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때 보면 뭐다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전제군주제들이 등장을 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열망들이 뭐라 할까요? 뒤에 이제 군주론 있죠. 예.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반영이 되고요. 예. 자, 이건 좀 하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렌체를 볼게요. 피렌체. 자, 피렌체는 상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중심 국가죠. 예.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 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때는 베네치아가 나왔거든요. 베네치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베네치아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틀린 거 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필렌체나 밀라노 같은 내용도 잠깐 오답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자, 필렌체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근데 약간 북한하고 비슷해. 북한도 공화정이죠. 이제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백두혈통이라고 자칭하는 김씨 일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필렌체는 처음에는 공화정이었는데 실제 15세기 이후에 TOP의 반란 이후에 메디친가가 독점을 해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때부터는 전제군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전체 군주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필렌체 내용이 있는데 여기 앞부분은 그냥 필렌체가 이렇게 이제 번성했다. 교회도 많고 그 당시 교육적 수준 높고 병원도 많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핀란드는 이미 12세기 때 모직물 제조와 판매로 유수한 도시로 성장했으며 13세기 때는 대상인과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한 상층 부유주가들이 시정을 해서 시장에서 본거세를 구축하고 공화정을 수입했으며 1289년에는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내부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을 발생시켰고 시정을 독점한 상층 시민, 대시민들에 의한 소시민, 즉 장인들이나 직인 등 소생산층의 저항을 발생하여 14세기 중엽에는 그들 역시 시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중세 말기 때 도시 반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을 거야. 네. 그래서 그 도시 반란의 사례 중에 핀란드에서 일어난 COP의 난 있죠.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다음 민주주의 발전은 1378년 COP의 난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COP의 난이 이제 원인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계층 간의 어떤 대립 발생, 상층 시민들, 도시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정을 독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항에서 이제 직무업을 중심으로 하는 종사하는 하층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주로 요거는 자신의 독자적인 조합을 만들 권리와 우리도 시장에 좀 참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죠. 근데 이 하층민들의 정치 참여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시민들이라는 거는 이제 중류층까지 포함된 시민들이죠.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의 등장을 원하게 됐고, 그러면서 메디친가가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긴데 소모공이라고 하죠. 소모공. 그러니까 직무를 짜는 임금 노동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소모공은 그러니까
모직물을 따는 노동자들을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임금 노동자 같은 하층 시민들은 하층 시민으로서 그들은 이 반란을 종합을 만들 권리와 이를 통해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거다. 그래서 필렌체의 어떤 요구사항, 아니 그 취업비 관련 요구사항을 쓰면 요걸 쓰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하층 시민의 진출에 거듭되는 그런 사회계층과의 대립은 대부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죠. 나의 사유재산이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요망되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금융가로 알려진 메디치니 코시모가 15세기 때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대대손손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메디친가의 코시모,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코시모 데메치 그 메디친이라고 하죠. 예. 또, 자, 하여튼 이 코시모 데 메디치는 계몽군주야. 뭐 독재는 했지만 독재에서 막 해갖고 막 약탈하고 뭐 부정부패를 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갖고 국부 칭호를 이제 받죠. 예. 국부로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뒤에도 나왔지만 플라톤 학교 있죠. 이 플라톤 학회도 후원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자였던 로렌츠, 로렌츠 때 이제 들어가면 이 사람은 대 로렌츠라고 하는데 이때 제일 번성기를 줬어요. 그래서 계속 공화정 형태를 유지했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제군주에 군림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시인과 문예 후원 시인과 이제 그런 그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또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렌체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이 군주가 그 뭐냐면 로렌치예요. 예, 데로렌치라고 하는.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를 또 건설했어요. 서강제에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이제 메디친가도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의 어떤 세력들이 깨지면서 점점 내리막길로 이제 걷게 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메디친가의 말기 때 등장했던 강신도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사보나놀라야. 사보나놀라. 자,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야.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신비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메디친가를 쫓아내고 신정 정치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8세의 침공을 받고 추방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추방을 나서 다시 메디친가가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메디친가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때 이름을 이제 뭘로 바꾸냐면 피렌체가 아니라 토스카나 공화국으로 바꿔요. 그래서 토스카나 공화국 변경을 국명을 바뀌었는데 요거는 뭐 그 당시 이제 그 제주 위치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필렌치가 있는데 필렌치를 여기 둘러싸여 있는 그 토스카나 공화국이야. 토스카나 공화국이 토스카나 평원이죠. 요 지역을 토스카나라고 해요. 그래서 필렌체는 그 중심 국가인 필렌체와 그다음에 그 주변을 그 둘러싸여 있는 토스카나 평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토스카나 공화국 바뀐 이유가 요 주변에 이제 토스카나 평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필렌체의 어떤 그 공화정의 어떤 정치 기구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뭐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거는 서계가 아니라 서총에 나와 있어요. 서총에.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필렌체의 그 정치 구조는 일단은 행정위원회와 그다음에 인민위원회로 해서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9명,
그다음에 인민위원회 이렇게 9명인가 10명 이렇게 18명이 이제 그 일종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의회. 예. 그래서 의회는 각 지역별 대표자들이 뽑고 있죠. 각 지역별 대표자하고 직능단체 대표자들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각각의 이제 선거구가 있고 지역 선거가 있고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위원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행정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각각 9명 9명을 이제 선발해갖고 행정부를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귀족들이 장을 하고 있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서총은 나와 있는데 서계는 안 나와 있어 갖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베네치아를 보자. 베네치아. 자, 베네치아는 기초에 나왔던 거죠. 요거 한 13년 기출인가? 그때 13년 기출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 베네치아는 지중해 여러 국가 중에 제일 해상무역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국력도 되게 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치에 보시면 일단 영토도 되게 넓어요. 네, 베네치아가. 그래서 거의 요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죠. 네, 달마치아 연안까지. 요거보다는 서계를 이제 보는 게 좀 낫겠네요. 서계 지도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네치아 영토가 상당히 넓어.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무솔리니 시대 때 이탈리아가 달마치아까지 자기 거라고 우겼잖아요. 그건 아마 그 예전에 베네치아가 이 지역에 식민 지역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영토도 초고 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도 되게 발달해서 외교나 상업 그다음에 함대를 통해서 한때는 유럽의 어떤 세력 균형자 역할을 또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한 막강한 파워를 이제 내세웠죠. 그 특히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배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3차 십자군 전쟁 때 그 뭐냐면 무기라든지 그 조선소, 배, 함대 등을 다 누가 제공했다고 했어요? 베네치아가 제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베네치는 그런 그 조선소가 상당히 발달됐다. 예, 무기 사업도 발달됐던 곳이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페넨치아와 달리 베네치아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제일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던 나라가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는 혼합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군주제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두제 요소도 있어. 그다음 또 민주주의 요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히면서 가지고 있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중세를 통해서 지중해 무역의 왕자였던 베네치아는 15세기경 콩강 하류 개국지대, 아드리아 달마티아 연안, 그리스 본토와 그 주변성 일대를 소유하는 제국을 팽창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상업경제 총연이 나왔는데 뭐 굳이 우리는 이제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때 베네치아가 사용했던 그 뭐냐면 화폐예요. 이 화폐가 두칸텐이에요. 두칸텐. 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기출 예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베네치아 두칸텐을 사용했는데 두칸테가 그 당시 이제 14세기에서 한 16세기 때 그 일종의 그 뭐냐면 기축통화였다 보시면 돼요. 베네치아가 무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 화폐였던 두칸테가 일종 오늘날 달러처럼 그 당시 유럽 지역에 기축통화로 사용했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베네치아는 그 조선술이 되게 뛰어나죠. 그래서 이 조선술이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조선업이 발달했다. 배를 잘 만들었고 그때 이제 만든 배가 관련선이야. 관련선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선이에요.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노하고 범선 그러니까 이제 돛대를 가지고 이제 했죠. 그 돛대와 노를 같이 번용하는 그 이런 것이 관련선인데
예전에는 노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노를 짓는 것이 이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게 인력에 비해서 많이 빨리 장기간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단시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큰 돛을 닫아가지고 돛보다는 뭐냐면 큰 돛을 이용하는 배들이 등장해. 갈랜선이나 물론 돛도 사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갈랜선의 끝판왕을 누가 만드냐? 베네치아가 만들었어요. 네, 베네치아가. 예. 자, 그래서 이제 갈레선, 베네치아가 만든 갈레선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베네치아는 정치적으로 가두적 공화정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회의에서 일단 정신적인 총독, 도제를 했죠. 도제라고 이제 하죠. 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이 도제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베네치아의 수장이었어요. 예. 일종의 군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그 독일 황제하고 교황을 그 베네치아 불려서 주선을 시켰던 사람의 위치가 이제 도제였기 때문에 도제 지위가 계속 이제 그 당시 베네치아의 중요한 지위도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실권은 이제 점차 2%밖에 안 되는 대상의 수준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실권 장악했고요. 그리고 도시 귀족화된 대상의 중심으로 구성된 대의에서 총독을 선출하고 시정을 실무를 담당한 소위원회에서 선출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민위원회죠. 요거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베네치아가 그 아까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이제 가두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통치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게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 그래서 시민위원회는 그 당시 이제 만든 목적이 뭐냐면 상업권을 장악한 그 신기족들이 앞에 이제 등장한 신기족들 있죠. 이 신기족들이 부귀족의 반란을 처벌할 목적으로 설치했어. 최고 행정 기관으로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신귀족층의 재벌 정치 기관이었다. 우리식으로 따면 정경력이 이게 정치를 좌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내용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자, 베네치아는 이런 가두적인 어떤 공화제가 아무런 말씀 없이 평화롭게 유지되었고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파견하여 대상 국가 간 내정과 경제 상태를 살펴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당히 그 당시 외교를 되게 잘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영국이 등장하기 전에, 외교적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 영국 이전에 외교를 통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조종했던, 그다음에 그런 나라가 이 베네치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역의 왕자였고 또 상업에 능했던 베네치아는 피렌체와 달리 고전이나 문화엔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 해서 아예 없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이란 말이야. 피렌체에 비해서. 네. 상대적 의미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베네치아 학파가 있어요. 그 뒤에 있지만 16세기 때 베네치아 학파가 등장했거든요. 이 베네치아 학파 관련된 인물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베네치아 학파는 좀 뒤에 좀 살펴볼 거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밀라노예요. 예. 자, 밀라노는 아주 전형적인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의 공화국 형태야. 상당히 정치가 복잡해. 밀라노는 어디에 위치했냐? 그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 롬바디아 평원에 위치했던 나라죠. 여기는 이제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 독일 황제가 여기 교황령을 가기 위해서는 이 롬바디아와 토스카나 지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 관문이었던 이 롬바디아 지역이 항상 그 앞에서 호헨슈타인 갈때 가문 때 부닥쳤어. 프리드링 1세나 프리드링 2세 때 막 부닥치고 그러잖아요. 자, 이 베네치아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요. 몇 개 가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읽어볼게요. 처음에 12세기 때죠. 12세기 때는 전형적인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도시귀족들이 장악하는 전형적인 어떤 공화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13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 비스콘티가가 등장해요. 그 비스콘티가가 정권을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뭐 암브루시아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꾼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도시국가들은 용병들 많이 기용을 했거든요. 그 용병들, 예, 용병 대장이었던 그 당시 그 프란체스코 스포자가 정권을 장악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가문이 정권을 계속 장악을 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필렌체는 베네치아보다 더 전형적인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대소공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밀라노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밀라노는 이탈리아 국창지대이기도 한 롬바르디아 평양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알프스 이북가의 무역로의 종점으로서 그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베네치아가 이제 알프스 상면에 넘어가서 여기 끝에 있잖아요. 끝자락에. 자, 베네치아는 직무업과 공무업 등이 이제 군소국이 발달했고요. 11세기 때 그 당시 롬바디아 평원을 거느 아이고 잠깐만요. 12세기 때 롬바디아 동맹을 거느리고 황제 프리드니 2세에 대항할 정도로 강력했다. 자, 이무적 빌라노는 약간의 재산을 가진 전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회와 귀족들이 지배하는 공화국이었고 시정이 비능률적인 데다가 시민 내부에 당장과 대립이 계속되자 13세기 후반에 부귀족 가문이었던 비스코틴가가 정권을 장악해 전제 정치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제 1347년에 비스콘티가가 직기가 단절되면서 그 당시 이제 용병대장이자 마지막 비스토기아 서자의 여자 남편이었던 프란치스코 스포자가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스포자 가문을 열게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좀 빠진 게 있어. 비스콘티하고 프란치스코 스포자가 등장하기 중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뭐냐면 암브레시아 공화국이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비스콘티의 마지막 필름 마리아라는 그 집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사가 없는 걸 틈타서 시민들이 암브레시아 공화국을 세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평민 출신의 용병대전이었던 프란시스코 스포자가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제 몰아내고 다시 필렌체 복귀시킨 다음에 자신이 정권을 장악했죠. 자, 그다음 이 스푸노자는 그의 차남으로서 조카로부터 정권을 차턴한 루도비크 1 모르와 더불어 15세기 때 그 전제군주의 전형원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제군주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요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아, 여기에서 이제 좀 설명할 게 이게 약간 한 명이 빠졌네. 예. 요때 이제 그 스포자 가문 중에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 가라초자. 네. 네. 장 갈라 아초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성로마 황제로부터 그 뭐랄까 밀라노 공의 그 칭호를 받았죠.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이게 말을 게 스포자 가문이 아니라 비스콘티가요. 예. 말을 잘못했어요. 예. 자, 이 사람이 장 갈라초거든요. 아니, 발음이 안 돼요. 장 갈라아초야. 그래서 이 장 갈라아초는 그 비스콘티가의 제일 전성기를 이뤘던 사람이야.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부터 밀라노 공의 칭호를 받고요. 제노아나 페라를 병합해서 북이탈리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전제군주제 그 군주를 설명하기 전에 넘어가서 그 스포너즈를 이제 좀 약간 볼게요. 아까 이제 창립자는 스포너즈라고 했죠. 이 사람이 스포너즈 가문의 창립자고
이 사람이 전제군주의 정형이에요. 이 전제군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드비코 보일러예요. 예, 그 사람 뒤에서 그 뒤에 나왔죠. 최근에는 로드비코이 보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전제군주의 전형이죠. 그래서 예술가와 학자들을 초빙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그리고 이제 하얀 궁전을 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 뒤에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장 가우추라는 사람. 예,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 예. 장 가라 아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막단색으로 통일된 이탈리아 왕자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하고 파비아 궁전을 이제 축조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군주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군주들의 특징은 그 당시 상당히 전제 군주제였다. 전제 군주 어, 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관련된 내용들 근데 이때 전제군주제 이탈리아에 등장했던 전제군주제를 어, 시놀레라 하거든요. 서양사 강자였어요. 자, 어, 전제군주와 특징은 뒤에도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은 그들은 이제 뭐냐면 비스톤게가와 스포자의 이제 여러 전제군주들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자, 그들은 스스로 어, 아이고, 스스로 재능과 냉정한 타산을 믿고 정권의 장악의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시에 어디에 좀 많이 듣는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플렌치에 있었던 그 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의 특징이 쭉 언급돼 있잖아요. 학자나 문인들을 이제 주변 모으고 문의 보호자로 자청했다. 그래서 예술 같은 것들을 후원해주고 막 그래. 예술 작품들을 예술가들 후원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장악한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원해주면서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마련하고 좀 더 자신을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잠깐 소개했던 그 비스통기아의 장 가르치아는 무자비하게 거두들인 막단 세고 통일된 이탈리아 왕자를 꿈꾸던 편, 웅대하고 장엄한 밀라노 대성당과 파리와 파비아 궁전을 축조하고 여기에서 그가 수집한 성적인 서재 문소군을 마련했다. 동시에 이제 루비크 모로는 이 앞에 얘기했던 사람이죠.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정을 꾸민 동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 학자들 불러들이겠다.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밀라노 출신이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 그 필란체 그 출신이야. 필란체인데 그때 메디치인가의 어떤 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밀라노로 옮겨갔고 주로 이제 활동을 밀라노에서 활동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당시 르네상스의 이제 중치사항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북이탈리아 지역의 그 도시국가들 특징을 좀 얘기해봤는데, 자,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자,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은 지방 분권적 분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그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은 뭘까요? 여기는 주로 그 북이탈리아 앞에서 언급한 필렌체라든지 밀라노나 베네치아 이런 국가들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 정치 세계에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개별적인 독립국가로서 저마다 근대적 요소가 다분히 간직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야. 예, 이탈리아 도시 국가의 특징.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도시는 중세 봉건제 국가하고 달라요. 그 봉건제 국가는 그 상위 왕이 있었고 그 왕 밑에 또 대제후가 있고 대제후가 또 중소제후가 있고 그 밑에 또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장원제가 있는 그런 국가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 단위가 이제 일종의 중앙 집권하는 국가야. 그 안에. 그래서 중앙이 있고 권력 핵심부가 있고 그것에 이제 뭐냐 관리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을 장악하는 중앙 집권적 근대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국가들은 근대 국가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자, 이러한 국가들은 또한 세력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재조정하고 근대적 국가를 최초적 근대적 국가 체제 최초의 본보기도 하였다. 자, 바로 이러한 의식과 타산의 창조운이 근대적 국가로서 상호경제 대립, 이것이 르네상스 옹상이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르네상스의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성격을 존속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또 특징에서 볼 때 두 번째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유형의 지배자가 등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키아벨리에 나오는 군주론 같은 존재들이죠. 이때 이제 캐트라 제톤, 그러니까 15세기 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등장한 캐트라 제톤 시대 때 15세기 때 등장한 전제군주제는 되게 재능이 있어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타산을 되게 강조하고 종교적 윤리적 규범을 무시해. 그래서 음모나 모략이나 암살, 독살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해와 학문의 예우가 보호자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밀란 스포르자, 피렌체 메디치인가. 그 다음에 좀 예외적이지만 이제 교황령에 차차를 보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전에 시오미 나나미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소설로 해서 그 소설책 그 주인공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차차르 보르지아예요. 이 사람은 교황의 아들로 이제 알려졌죠. 교황이 그럼 뭐 아들이 어딨냐 했는데, 그 당시 교황은 겉으로는 결혼 안 하는 거는 원칙이지만 실제로 다 뭐냐면 결혼했어요. 결혼보다는 그냥 첩을 데리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뭐냐면 태어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 세상에 눈이 있으니까 조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했는데, 차차는 보르지아는 그 당시 교황의 아들로서 교황령을 한때 이제 뭐냐면 통치했던 군주예요. 이 사람은. 자, 한번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르네상스 전성기인 15세기 때 전제군주제의 신제였고, 그중에 피렌체 메디치는가처럼 부여 금융가 출신인가며 밀라노의 스포츠처럼 용병대장 출신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재능과 현실적 타산만 믿는 자였고, 종교적 윤리적 구명을 무시하고 음모, 모략, 암살, 독살 등이 태어나게 자행했다. 또 지배하기 위해서 또한 지배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전제군 주제가 좀 앞에서 또 뭐냐면 되게 뭐냐 여러 예술가를 또 지원하는 어떤 이제 그 르네상스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욕망도 표현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보통 르네상스의 문화를 인간적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적. 왜 인간적이냐면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개인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르네상스에 들어가면 개인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개성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그 개성적인 모습들이 전제군주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품이라는 예술 작품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죠.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이런 개인적 성격이 전제군주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제군주제들이 이제 그 문해와 학문의 예우가 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요 목적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를 지원한다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정권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인데, 요 밑에가 이제 그 다음 단락 있죠. 전제군주제의 붕괴와 학문의 예우가와 보호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군주 자신이 진실로 예수의 학문을 예언한 정도 있겠지만, 또한 문의 예우가 시대가 그 당시 유행이었고, 따라서 이를 따르는 명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다. 키워드가 명성 유지죠.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 유지와 관련돼 있다. 그런 그 관련된 브루크하우트의 견해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상황이 뭐예요? 그런 정치 상황이 앞에서 이제 15세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전제군주가 출연했던 그 배경이 상이죠.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르네상스가 가장 위대한 역사가요 정치동가였던 마키아벨리가 탄생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군주론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키아벨리는 필렌체 출신이에요. 자, 이 마키아벨리는 그 피렌체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책을 왜 썼냐? 그다음 이탈리아가 상당히 분열돼 있었잖아. 외세 침략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제 군주가 등장하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강력한 군주를 원했고 또 당시에 그런 군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역할 모델로 삼아서 썼던 것이 마키아벨리야. 예. 마키아 군주론이죠. 예, 군주론. 자, 그러면 이제 군주론은 그 이탈리아 통일을 달성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고 그걸 썼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군주권에 입각한 그런 통직자의 어떤 지배 원리를 강조했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건물 술수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당시 전제군주의 어떤 유형을 요 책에서 반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쓴 그 앞에 내용 중에 유명한 말 있죠. 음. 그 당시 이제 그 사자의 침략의 올가면부터 몸을 지킬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올가면을 알아채린다면 여우가 되어야 되며 사자는 그 올가면을 이제 뭐냐면 알아챌 수 없잖아. 그게 여우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늑대는 여우를 못 물리죠. 늑대가 늘 깜짝 놀라게 한다면 사자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좋은 사람뿐이라는 이 말은 잘못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사악한 만큼 신을 충실히 지키는 자는 없다. 따라서 당신도 사람들이 신을 지킬 필요 없다. 더욱이 신의의 불이익은 합법적으로 둘러대기 위한 불신은 군주에게 있어서 언제나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나쁜 사람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악한 존재고 그 악한 존재한테 신을 기대할 필요 없다는 거야. 군주도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군주론을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훌륭한 지배자 자지가 통치 기술을 논하고 그 논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종교나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해버렸어. 그래서 종래의 종교와 도덕 규범을 무시하였다. 그는 정치학을 종교나 도덕과 관계없는 하나의 독자적 분야로 독립을 시켰고요. 또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물수조, 즉 마키아벨리즘의 창시자로 지목되었다. 그 후에 이제 절대왕정에서 그걸 많이 언급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즘 관련된 내용 좀 보는데 그 밑에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수수와 기만, 모략, 암살, 투옥 등의 악덕을 창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배자에게 요청된 건 무엇보다 타고난 통치 능력과 재능이었고, 그러니까 일단 유능을 해야 돼. 네. 무능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능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끝판왕을 요즘에 참 보고 있죠, 저도. 예. 하여튼 하여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해갖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한 덕. 요때 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윤리적 덕이 아니야. 네, 윤리적. 이거는 앞에서 타고난 통치 능력과 그 재능을 말한 거죠. 이 덕을. 이런 덕을 지배한 자에게 필요하다면 덕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지배자에게는 건물소수 악덕 조치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그 모략 전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능한 것보다 낫잖아. 무능한 것보다는.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입장이 현실 정치와 권력 정치에서 틀림없으나 그런 그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헝클어졌던 이탈리아 정치 상황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이를 극복한 이탈리아 통일을 달성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약간 이제 좀 부연 설명하려면 외부의 침입이 많다고 했죠. 이탈리아. 그래서 이게 외부의 침입 관련돼 갖고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토크네트 전쟁 사회도 한번 다뤘던 건데 이게 1494년 그러니까 15세기 말 정도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 둘러싸고 프랑스 그다음에 에스파냐
독일의 황제가 막 싸웠어. 그 과정에서 이제 합스부르크가 이제가 이탈리아를 공격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싸웠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반려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합스부르크가 있었죠. 얘네들이 이제 그 유럽의 서유럽 패권을 나눠 갖고 있었어. 유럽 패권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유럽의 패권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싸웠던 전쟁이 이탈리아 전쟁이야. 이탈리아 전쟁. 그래갖고 이탈리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이 세계사 수업 이렇게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좀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할게. 여긴 없더라고 이탈리아 내용이. 그래서 이탈리아 관련된 주 1019번 있는 내용이죠. 1019번 여기네요. 이것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찾아 알았는데 여기 스크린 촬영하고 복사하고 음,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더라고. 네, 맞죠?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노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힘들더라고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TV나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기기 다루는 거 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거 읽기가 좀 힘들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아니, 여기도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읽어볼게요. 일단.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어, 프랑스 왕이었던 프로샤 1세가 즉위하자 이탈리아를 침략해서 밀라노에 손을 놓고, 이어서 이제 합스부르크와 카로 5세가 전쟁을 벌였어요. 이탈리아 해갖고 이제 있는데, 1494년에 있었던 이 프랑스 치니까 그 후에 계속된 전쟁을 이제 뭐냐,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1494년에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침략한 이래 수시 이탈리아를 침략했으며 이탈리아는 1494년부터 1529년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1527년에 에스파냐 독일 연합군이 또 들어와서 노마시를 약탈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1529년에 이로써 에스파냐 지배자 및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로 5세가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의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종식되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전쟁 때문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쇠퇴 원인 중에 이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탈리아 예술 활동이 크게 쇠퇴된 뒤였다. 자, 게다가 이탈리아 지배한 에스파냐 왕실은 로마 카톨릭 입장을 옹호하면서 반동 종교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하겠지만 카로 5세하고 그 당시 그 교황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 당시 신교들과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반동 종교를 했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카로 5세야. 그래서 사상과 예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 후반에 사실상 종료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부의 다툼 이거 할 때 이탈리아에서 이제 외부 외세 세력이 들어온 걸 얘기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이탈리아 전쟁이었다. 그 이탈리아 전쟁 때 그 당시 독일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반려 왕조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에 영향을 줘서 이탈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이탈리아 전쟁은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쇠퇴와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이탈리아 이렇게 잘 나갔던 르네상스가 왜 망했냐? 요걸 이제 하는 김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 때 쇠퇴했는데 그 쇠퇴 원인은 첫 번째 정치적 분열이야. 네, 통일 국가가 발생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이 쇠퇴됐죠. 그래서 이제 지사의 발견 결과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예, 지중해 무역이 쇠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외세 간섭.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전쟁이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등등의 요소 때문에 그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그 16세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이탈리아에서 북유럽으로 바뀌게 되죠. 예. 자, 이런 이제 좀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는데
인문주의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죠. 근데 일단 인문주의의 내용이 뭐냐 요약을 좀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되게 구질구질하게 많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인문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고전 그 그리스 로마 고전 있죠. 네. 이 로마 고전을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고 가르친 학풍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고전에는 주로 이제 신중심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고대 시대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개성, 능력,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연구를 고전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는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 중세 신중시의 사고방식 달리 인간의 개성이나 능력, 존엄성 같은 걸 강조하는 사상이 인문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 보면 이제 그 서기 내용은 인문주의의 어떤 그 내용들 자지구지하게 적어놨는데 다 그건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 예. 그러면 이것도 뭐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만 이제 발제해서 좀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자,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교환권이 쇠퇴와 더불어 교회가 문화와 생활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자 사람들은 특히 이탈리아 자유로운 시민사회에 자라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중세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와 인생관을 찾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대 문화가 그들의 그러한 욕구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구라는 것은 그 종전의 어떤 신중심의 욕구가 아니라 새로운 욕구를 말하는 거죠. 앞에 이제 새로운 문화, 인생관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생활 양식의 원리를 제공해 준 거로 생각되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중세 교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고대 문화를 보게 되었고 고대 문화에 도취하는으로써 그들의 전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참된 모습을 찾아오겠다. 그리하여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화가 부흥하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근대 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고대 문화의 부흥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인문주의자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려진 인문주의자라고 하는 학자가 문인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관심과 시각을 갖고 고대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이때 고대 작가라는 건 뭐야? 그리스 로마 고전을 얘기하죠. 자, 이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르네상스의 이런 기풍을 인문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품이요. 점차 인간의 개성과 능력,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인문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는데 그 기원이 있어요. 후마니투스라는 기원. 그럼 뭐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을 바탕으로 그 앞에서 시, 수사, 역사, 윤리 같은 인문적 교양 과목을 바탕으로 그리스 특히 라틴 고전 작품이었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중세에 있어서는 그것은 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 도의 태도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후마니투스라는 말, 인문주의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말은 주로 이제 그 시, 수사, 역사, 윤리 같은 인문 교육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말이었고요. 저 라틴어로 적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르네상스에 얘기하는 인간 중심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예. 그냥 그 뭐냐면 또 그 자체로서 또 연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는 좀 다르죠. 인문주의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본질적 인간 중심적인 내용을 찾아내고 그 자체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 학문적으로.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작품을 수집, 정리, 연구하는데 열중했을 때 그들은 이런 태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이런 그 그리스도 태도 있죠. 기독교의 틀 속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고전 작품의 새로운 인생관, 즉 중세의 작품을 보다 자유롭게 넓고 합리적인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인간을 제시하는 걸 환영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도 그리스 고전 로마 시대들 인문과학의 하나 일종으로 교양의 일종으로 배웠지만 그 자체보다는 일종 교양 과목으로 배웠던 거고 그리고 신중심적인 어떤 태도가 중세적 태도 속에서만 그냥 배웠던 거죠. 그 속에 있는 뭐 인간 중심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그걸 뭐 신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빠졌다는 거야. 예, 이거는 그래서 그 자체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인간 중심적 요소를 발견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그 중세 시대 때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접근 방법과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 고전 작품은 인간의 정서에 가해진 속박, 미의 감각에 가해진 구속, 그 모든 지적 어바하고 있던 쇠사슬.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내었던 뭐 교회나 신이나 이런 것들 쇠사슬 다 끊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줬다. 그걸 이렇게 매개가 됐던 것이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를 하는 인문주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문화의 부흥은 단순히 과거 돌아가서 과거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 예. 그래서 중세적인 세상을 끊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초로 이제 열었던 그 인본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페트로카 보카치오예요. 예. 페트로카 보카치오. 페트로카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초의 근대인이죠. 예. 근대인.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뭐냐면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징들을 좀 보면 되게 이제 이런 되게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새로운 것들 발견했다고 해서 그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내용과 형식에 중세와 완전히 단전했냐? 그게 아니죠. 중세와는 완전하게 단전하지 못했어 또. 이건 뭐 북유럽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예요. 북유럽 르네상스도 근대적 요소도 있지만 중세적 요소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중세적 요소와 같이 있었다. 근대 요소와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가 등장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사용하는 그 언어 문학 작품도 있지만, 라틴어 대신에 라틴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것도 있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주로 라틴어 대신에 이탈리아 토속어를 사용했어요. 어떤 분은 라틴어가 이탈리아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한 라틴어는 그 고대 시대 때 그 노마를 중심으로 라틴족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어죠. 죽어 있는 언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쓰지 않다가 뭐 학술적인 내용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만 쓰는 언어고 일상 언어는 그 지역의 토속어를 사용했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자체가 이제 통이 늦었잖아요. 1871년에 가서 통일됐잖아. 그 이전에는 되게 많은 언어들이 있었어. 이탈리아 안에서도 우리 식으로 사투리가 비슷한. 그래서 이제 이때 이탈리아 토속어는 주로 토스카나 지역에 사용했던 토스카나 언어죠. 토스카나 이탈리아어 중에 방언이죠.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학에는 그 페트르카와 같이 문학에는 어떤 그리스적 로마적 같은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근대적 고대적 요소 있지만 중세적 요소 기독교적 요소도 같이 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 이제 페트로카 보카치오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요 부분은 네, 좀 쉬었다 하고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는 25번이에요. 25번. 네, 첫 번째 인증번호 25번입니다.